안녕하세요. 김동희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 국가직 9급 공무원 임업경영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인 해설을 시작하기 전에 각 파트별로 어떤 부분들에서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는지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업경영 같은 경우 우리 교재 기준으로는 파트 8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뒷부분에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록으로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교재에서 우리 교재 기준으로 파트 4 부분과 그리고 맨 마지막 파트 8 부분에서는 출제가 안 되었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비교적 골고루 출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파트별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파트 1 부분에서는 이번에 2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파트 2 부분, 매년 파트 2 부분에서 제일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파트 2 부분에서는 이번에 5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파트 3 부분, 파트 3 부분에서도 이번에 이제 3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파트 4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이제 출제가 안 됐고요. 그리고 파트 5 부분에서 3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그리고 파트 6에서도 3문제, 그리고 파트 7에서도 2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맨 마지막 파트에서는 출제가 안 됐어요. 그리고 법률에서 2문제가 출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비교적 골고루 이제 출제가 되었는데, 파트 4랑 여기 마지막 파트 여기만 제외하고서는 이제 다 골고루 출제가 되었죠. 그리고 매년 제일 많은 출제 빈도가 나타나는 이 파트 2 부분이 올해에도 역시 가장 많이 이제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올해에는 또 특징적인 사항이 있다면은 계산 공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3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계산 공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3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한 문제는 파트 2 부분의 문제가 1문제, 그리고 파트 6 부분의 문제가 2문제, 이렇게 계산 공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그리고 그냥 실제로 계산을 하시오 라고 하는 문제가 총 3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계산을 실제로 해야 되는 계산 문제가 3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파트 2 부분에서 역시 이 파트 2 부분에서 1문제, 그리고 파트 5 부분에서 2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계산 공식을 물어보는 거 3문제, 그리고 계산 자체를 계산을 하시오 라고 하는 문제가 3문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계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임업경영 총 20문제 중에서 6문제나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절대 버리면 안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임업경영 공식 같은 경우는 공식만 잘 알면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외가 있었다면 파트 5에서 아마 처음 보는 문제가 1문제, 계산 문제로 나왔다는 거, 그게 이제 좀 특징적인 그런 사항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사실 이번에 국가직 임업경영 시험 같은 경우는 지방직에 비해서 조금 더 어렵게 느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물론 카페에도 해설을 남기기는 했지만 100점 방지용 문제가 2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100점 방지용 문제, 아마 제가 이렇게 2문제다라고 얘기를 한 거 딱 듣고서 뭐다 딱 이렇게 알아보신 분도 이제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번에는 이제 처음 출제가 되는 문제가 2문제가 있었는데, 파트 2 부분과 관련해서 계산 공식을 물어보는 문제 1문제, 후프나글법의 계산 공식을 찾으시오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파트 5와 관련해서 계산을 하시오라고 하는 문제인데, 카파 분석과 관련한 계산을 물어보는 문제가 새로운 문제로 출제가 되었죠. 그런데 사실 그 2문제는 100점 방지용 문제이고, 아마 출제하는 사람들도 문제를 내면서 이 2문제는 틀려라 라는 의도로 이제 문제를 출제를 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또 그 외에 전공자를 위한 문제가 또 1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고 측정과 관련한 문제, 사실 그 문제는 전공자 분들께서 기사시험을 준비하실 때, 최근 들어서 이제 요즘에 기사시험 준비하실 때 공부를 하시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이제 1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좀 어느 정도 이해가 필요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백전망중 문제뿐만 아니라 이해가 필요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 시험장에서 느끼는 난이도는 상당히 높다라고 아마 느끼셨을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아마 시험이 끝나고서 집에서 봤을 때는 이게 맞출 수 있는 건데 내가 시험장에서는 이것도 엄청 어렵게 느껴졌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 어쩔 수 없이 출제하는 사람들이 고득점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를 했기 때문에 지난 지방직에 비해서 고득점 못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그런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방직 때보다 임업경영 점수가 못 나왔다라고 해서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1번 문제 설명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번 문제, 임업경영의 기술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예, 1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네요. 지금 1번 문제에서 1번 보기 같은 경우 임업에 투자해서 수확하기까지 보통 장기간이 요구가 된다. 이거 같은 경우는 임업의 기술적 특성 중에서도 생산기간이 대단히 길다와 관련된 사항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보기, 임목의 경제적 성숙기는 경영 목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예, 이것은 임목의 기술적 특성과 관련한 사항 중에서 임목의 성숙기가 일정하지 않다와 관련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1번 문제 정답은 여기 3번이 되는데요. 3번은 이제 왜 틀렸냐면 목재 시장에서 원목 생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원목 가격의 3분의 1을 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아니라 운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원목 가격의 3분의 1을 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어야지 맞는 문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기술적 특성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 특성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경제적 특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원목 가격 구성 요소의 대부분이 원목 가격 구성 요소의 대부분이 운반비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아마 다들 아시고 계실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4번 보기 같은 경우는 임업에서 여러 가지 인위적인 조절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을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특성과 관련한 내용 중에서 자연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자연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와 관련된 사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번에는 정답이 3번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2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번 문제는 임업 생산 3요소에 대한 설명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이고요. 예,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가 되네요. 그래서 예, 정답은 4번이죠. 기본적으로 임업 생산 3요소라고 하는 것은 임지, 노동, 자본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 1번 보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임지의 면적과 위치, 얘네들은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생산력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생산력은 가변적이죠.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인력을 이용을 해서 토지의 성질을 바꿔줌으로써 생산력이 높아지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 보기가 틀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2번 보기를 보시면은 임업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 노동과 겸업에 의한 토지 노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맞는 얘기예요. 예. 그렇지만 임업 노동은 이렇게 농업 노동과 겸업에 의한 토지 노동이기는 하지만 주요 임업국에서는 임업 노동을 농업 노동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포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게 이제 맞는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유동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유동자본 중에서 사업비에 들어가는 것이 사업감독자의 보수, 사무비, 수선비, 세금, 보험료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감독자의 보수라든지 사무비, 수선비, 세금 이러한 것들은 사업비가 아니라 관리비에 속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업비에 속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한번 해보자면은 벌목, 운반, 제재 등에 필요한 임금이라던가 아니면은 소모품 비용 그러한 것들이 사업비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벌목, 운반, 제재 등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 제재 등에 필요한 비용, 이러한 것들이 여기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화폐자본의 일부는 노동과 노동 대상이 지불을 하는 유동자본과 노동기구와 노동설비를 위해서 지불하는 고정자본으로 이렇게 커다랗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유동자본에 들어가는 것은 조림비, 관리비, 사업비, 조림비, 관리비, 사업비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유동자본에 속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고정자본에 속하는 것은 일반 고정사업자본 그리고 운반장치자본, 제재소 설비자본 등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한번 적어본다면 건물이라거나 아니면은 벌목기구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고정 자본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칠판에다가 적은 건물, 벌목, 기구 얘네들은 일반 고정 사업 자본에 속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답이 4번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3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벌기령의 특성과 특성과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네요. 3번 문제도 역시 옳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먼저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림적 벌기령이라고 하는 것은 천연갱신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채택 여부는 경영 방침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집약적인 임업 경영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림적 벌기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도 부를 수가 있는데요. 자연적 벌기령 또는 생리적 벌기령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죠. 자연적 벌기령 또는 생리적 벌기령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림적 벌기령이라고 하는 것은 산림 자체를 왕성하게 육성을 하고 유지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벌기령이 되는 거고, 이건 집약적인 임업 경영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공예적 벌기령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 키워드가 이제 용도에 따라서 벌기를 정하는 것이다. 그게 이제 핵심 키워드가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것은 수익성을 고려할 수 없다. 여기에서 이제 틀린 부분이 생기네요. 사실 보면은 용도에 맞게 벌기를 정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수익성을 실현을 하게 되는 결과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예적 벌기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익성이 최대가 되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최대 수익성을 실현할 수 있다. 그게 특징적인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3번 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폐 수익 최대 벌기령이라고 하는 것은 주벌 수입과 간벌 수입의 총 합계액을 최대화하는 벌기령이다.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에서 합리적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틀린 부분이 있네요. 자본주의 경제에서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게 이 화폐 수익 최대의 벌기령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화폐 수익 최대의 벌기령이라고 하는 것은 조수익을 다소만을 따지는
방식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용 경비에 대한 지출은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비는 고려하지 않는다. 지출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경비, 이건 이제 지출. 지출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적인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벌 수입이라든지 간벌 수입 같은 것을 얻는 시기가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 금액을 합한 총액을 이용해서만 벌기를 따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화폐수익 최대 벌기령은 자본주의 경제 하에서는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답은 이제 4번이 되는 것이고요. 수익률 최대의 벌기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순수익을 자본에 대한 이율이 최고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이제 수익성 원칙에 입각한 것이다 라는 게 특징이 됩니다. 수익성 원칙에 입각한 것이다 라는 게 수익률 최대의 벌기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수익률을 이제 계산을 해서 벌기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여기 투자액의 크기에 따라 이율의 차이가 생기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이율 산정만으로 예민하게 변화되지 않아서 기업님에 적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자본을 계산을 할 때에 축적 자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을 기초로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목 가격이라고 하는 것도 지난 3년간의 평균적인 시가를 이용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거는 이율 산정만으로 예민하게 변화되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축적 자본과 관련한 통계 자료, 거기에다가 임목 가격은 지난 3년간의 평균 시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율만으로 예민하게 변화되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업님에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더 특징적인 그런 사항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답은 4번. 4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차 국가 산림자원 조사 및 산림의 건강 활력도 현지 조사 지침서의 내용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이네요. 옳지 않은 것은 답은 1번이 됩니다. 토양조사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토양조사구라고 하는 것은 토양의 물리 화학적인 특성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구역을 토양조사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사항이 있다면 FHM 조사구에 S1 표본점에서만 설치한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적이 됩니다. S1 표본점에만 설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특징적인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토양조사구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은 0.3 곱하기 0.3m 크기다.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토양조사구의 크기는 0.3m 곱하기 0.3m. 그래서 정방형의 모양으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쪽 방향으로 이것도 틀렸고 16m 지점 이것도 틀렸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토양조사구라고 하는 것은 중앙 표본점의 중심으로부터 0도가 되는 곳과 그리고 120도가 되는 곳, 그리고 240도가 되는 방향의 17m 지점에 조사구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두 군데를 선정을 해서 유기물층과 토양층의 시료 채취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에는 정답이 1번. 5번 문제.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다들 교재에서 많이 보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실제 시험장에서 답을 못 찾으신 분들도 꽤 계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5번 문제의 정답은 1번. 1번이 됩니다. 구규림 경영계획서 작성을 할 때에 제일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것이 최종 심의서라고 하는 것이죠. 최종 심의서. 그리고 두 번째가 일간 현황. 세 번째가 산림 구획. 네 번째가 산림 현황. 첫 번째 최종 심의서, 네 번째 산림 현황. 그리고 다섯 번째 전차기 경영 계획의 성과 분석.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가 경영 목표. 일곱 번째가 경영 방침.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가 사업 계획. 그리고 아홉 번째가 재정 계획. 그리고 열 번째가 노동력 수급 및 임업 기계화 계획. 노동력 수급 및 임업 기계화 계획. 11번째가 구규림 경영계획 실행상. 유의할 사항이 11번째. 그리고 12번째가 작업 설명서. 그리고 마지막 13번째가 첨부자료. 이 순서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그런데 원래 같았으면 옛날에는 그냥 단순히 1, 2, 3, 4번까지 쭉 제대로 나열된 거 찾으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끝까지 순서를 다 알고 있어야 답을 찾을 수 있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전에 기출된 사항이지만 조금 더 어려운 방향으로 출제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도 이 부분은 워낙에 많이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렇지만 또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는 또 원래 알고 있던 것도 또 잘 생각이 안 나고 좀 그런 좀 경향이 있기는 하죠. 그래서 최종 심의서, 산림 현황, 경영 방침, 재정 계획, 작업 설명서 이 순서 답은 1번. 6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기능 구분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고요. 6번에는 정답이 3번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틀린 게 왜 틀렸냐면은 작성 주기는 5년이 아니라 10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매년 항상 정리를 해드리는 법률 정리 프린트와 그리고 법률 빈칸 넣기 프린트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것이 5년, 10년, 20년 이런 숫자들 위주로 중요하게 보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출제를 하는 사람들도 법률과 관련해서 문제를 낼 때에 제일 편하면서도 좀 정확하게 문제를 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숫자를 바꾸는 거라고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빈칸 넣기 프린트 거기에 숫자를 넣어서 그 숫자들 빈칸 채워서 그 빈칸들은 꼭 반드시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물론 올해에는 이제 7급을 제외하고 9급 시험은 끝났지만 다음에 시험을 준비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꼭 숫자들 중요하게 봐주세요. 7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되고요. 예, 정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사실 이 문제는 맞춰주셨어야지 되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해당 수종에 지위지수 곡선이 없는 경우에 침엽수는 잣나무, 침엽수는 잣나무, 화렵수는 신갈나무에, 화렵수는 신갈나무의 지위지수 곡선을 적용한다. 그래서 7번 문제의 정답은 4번. 그리고 이제 8번. 구규림 경영 계획에서 각종 산림 정보를 지도로 표현한 도면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8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예, 사실 이렇게 이 도면과 관련한 문제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 문제도 맞춰주셨으면 좋았겠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긴장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보긴 봤는데 또 가물가물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일단 이 목표 임상도라고 하는 것은 맞춤형 조림 지도와 목표 임상도는 맞춤형 조림 지도와 현 임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현 임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임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임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목표 임상을 표현한 도면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임지의 수종을 이렇게 나타내는 게 아니고 맞춤형 조림 지도와 현재의 임상을 고려해서 이 임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목표가 되는 임상을 표현한 것이다. 답은 3번. 9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도 이제 법률 문제가 됩니다. 9번 문제의 정답은 2번. 2번이 되네요.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5년, 10년 이런 숫자들 그런 것들을 프린트해서 체크를 해가지고 보셨으면은 답을 찾으셨어야 되는 문제가 되네요. 답은 2번이 되는데요. 구규림 보호 협약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10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번 문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100점 방지용 문제 2개 중에 한 가지가 됩니다. 이 10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이고요. 이 후프나겔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후프나겔 수학 조절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적 대분법에 속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이 후프나겔 수학 조절법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유년 이상 되는 2분의 유년 이상 되는 연령의 2분의 유년 이걸 2분의 유년을 표시하는 것보다 요거는 윤벌기 연수의 2분의 1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할게요. 윤벌기 연수의 2분의 1 이상 되는 연령의 것과 그 이하의 것으로 나누어 전자는 윤벌기의 전반에
후자는 윤벌기의 후반에 수학을 하는 방식, 이게 이제 후프나겔 방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어진 조건대로 윤벌기를 U로 표시를 해보고 전반기 제적은 V, 전반기 인분 면적은 F, 그리고 전반기에서 헥타르당 연년 생장량이라고 하는 것을 Z,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보면 일단 2분의 U년 이상이 되는 인목은 매년 일부를 벌채를 하고, 그리고 2분의 U년 후에는, 지금 제가 2분의 U년이라고 표현한 것은 윤벌기의 반 얘기하는 거죠. 그 2분의 U년 후에는 그것의 전체를 벌채를 하기 때문에 그 대상지에서의 제적은 0이 되게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조건일 때에 이 인분의 2분의 U년간의 생장량은 2분의 U년간의 생장량이라고 하는 것은 F 곱하기 Z 곱하기 2분의 U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2번 보기가 정답이 되는데요. 윤벌기 전반기에 매년 표준 연 벌채량, 매년 자르게 되는 표준 연 벌채량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곳에 있었던 인분의 제적에다가 2분의 U년간의 생장량 F 곱하기 Z 곱하기 2분의 U 곱하기 2분의 1 요거를 더하는 값. 그래서 원래 있는 거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자라는 거 그거를 전체 합한 것을 2분의 U로 나눠준 것이 2분의 U년간 매년 벌채를 할 양이 되는 것이죠. 사실 좀 내용이 어렵다라고 아마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아무래도 굉장히 조금 구식 내용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후프나겔 공식 같은 경우는 원래 옛날에는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었던 그런 공식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좀 생소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실 텐데 일단 여기에서는 지금 제가 적어드린 요 정도 선으로 애들을 조금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대비 이론 수업에서는 당연히 제가 이 내용을 포함을 시켜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전제적 플러스 2분의 U년간의 생장량, 그래서 전체 원래 있던 것과 그리고 2분의 U년간 자라는 양을 합한 값을 2분의 U년으로 나눠줘야 한마디로 2분의 U년이 의미하는 것이 전반기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2분의 U년으로 나눠줘야 전반기 동안에 매년 평균적으로 벌채를 할 양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답은 2번. 11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림의 개념과 의미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 11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법정림 개념에 대해서 달달 외워서 답을 찾아라 라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정림의 개념에 대한 것을 알고 있냐라고 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법정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상적인 살림이고 현실에서의 살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법정림이라고 하는 것은 산림 생산 조직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이고요. 그리고 또 현실림의 생산 조직화라고 하는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법정림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인목의 경급, 축적, 생장량, 연벌량 등의 상호관계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이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법정림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려운 거 맞아요. 이론적인 살림 상태라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 법정림의 개념은 이런 경급, 축적, 생장량, 연벌량 이런 살림 생산 조직이라거나 아니면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상호 관계를 이해를 하는데 기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 법정림의 개념이 필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적인 살림은 아니지만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12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단목생장 모델의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답은 1번이 됩니다. 단목생장 모델과 관련해서 고사 모델, 징계생장 모델, 수고생장 모델, 그리고 흉고직경생장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갱신 모델, 유묘 모델, 이러한 것들이 다 단목생장 모델에 포함이 되는 것이 되죠. 근계생장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교재에서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12번에는 정답이 1번이 되는 것이죠. 고사 모델, 징계생장 모델, 수고생장 모델 외에 흉고직경생장 모델, 갱신 모델, 유묘 모델, 이러한 것들이 다 단목생장 모델에 속하는 것이 됩니다. 13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3번 문제, 마이어법을 이용을 해서 표준 연벌 체량을 계산을 하시오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 마이어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론 수업 시간에도 뭐 여러 번 이제 다루었었고, 문제풀이를 할 때에도 상당히 이제 여러 번 계산을 했었던 그런 공식이죠. 일단 마이어 공식법에 의한 연년 수확량을 계산하는 공식을 굳이 한글로 한번 적어 본다면, 생장률 곱하기 GA 1 플러스 생장률 가로 닫고 N승 빼기 GR 나누기 1 플러스 생장률의 N승, 이게 여기 빼기 1, 이게 마이어 공식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GA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현실 인분의 축적을 의미하는 것이 GA가 되고요. GR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상적인 미래 인분의 축적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숫자를 한번 대입을 한번 시켜보자면, 생장률이라고 하는 게 지금 5%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가 계산할 때에는 0.05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고, 그리고 여기는 1 플러스 0.05의 n승이니까 그냥 1.05의 15승 빼기 1, 그냥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현실 인분의 축적이 50만, 그리고 곱하기 1.05의 15승 빼기 미래 인분의 축적이 80만, 이렇게 계산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50만 곱하기 1.05의 15승 빼기 80만 나누기 1.05의 15승 빼기 1 곱하기 0.05,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면 이거는 만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13번에는 답이 2번이 됩니다. 1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인목과 평가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벌기 미만의 장령님의 인목과, 벌기 미만의 장령님의 인목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식을 이용을 하냐 하면, 장령님은 기만가, 그죠? 그래서 인목 기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개념을 떠올릴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기만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항상 많이 얘기를 했었지만 전가다, 앞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수익을 지금 시점으로 돌려보겠다. 그래서 기만가는 전가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미래가 합계, 이거는 무슨 소리예요? 미래가라고 하는 것은 후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미래가 합계, 후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의 후가 합계와 그동안에 소요되는 비용의 후가 합계를 차감해서 평가한다? 이게 완전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인목 기만가라고 하는 것은
벌기가 되었을 때 이 임목을 통해서 얻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순수입의 전가 합계에서 앞으로 예상이 되는 순수입의 전가 합계에서 그동안에 투입이 될 경비의 전가 합계를 빼서 계산하는 거. 이게 임목 기만가가 되는 거죠. 대상은 나무가 되는 것이고 이 임목이 벌기가 되었을 때 얻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수입을 지금 시점으로 돌려보겠다. 그래서 순수입의 전가 합계에서 그동안에 투입이 될 경비의 전가 합계를 뺀 것. 답은 4번이 됩니다. 15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인공조림으로 육성을 한 현재 M년생의 임목이 유년의 벌채가 될 경우에 임목기만가 구성 항목으로 옳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공식 자체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일단 지금 여기에서 주어진 기호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간단하게 적었어야 됐는데 여기다 적기 좀 불편해가지고 제가 좀 적지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이 이율은 P 그리고 주벌 수입이 AU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간벌 수입이 DA 거기에서 간벌 수입이 DA로 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지대가 소문자 B 그리고 지대가 소문자 B 관리비가 소문자 V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정답으로 옳은 것은 여기 2번, 2번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1번 같은 경우는 왜 틀렸냐면 딱 이만큼만 남아야죠. 이거는 빠져야죠. 지금 이 임목 기만가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 수익을 지금 시점으로 돌려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다른 표현을 어떻게 써볼 수 있냐면 AU 곱하기 1.0P에 U 빼기 M승분의 1 이렇게 식을 써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벌기 때 얻을 수 있는 수입이다. 그런데 이 수입을 곱하기 1.0P에 U 빼기 M승분의 1 이걸 곱했다는 건 뭐냐면 지금 이게 전가 계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얻을 주벌 수입을 지금 시점으로 돌리기 위해서 전가 계수를 여기에 적용시킨 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2번은 왜 맞냐면 지금 여기에서 소문자 B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연년지대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년지대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한다면 우리 R 곱하기 1.0P에 N승 빼기 1 나누기 0.0P라고 하는 거 이게 유한 연년 수입의 후가 합계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벌기가 되는 그 시점까지 매년 들여야 되는 연년지대를 벌기 때까지 유한 연년 수입의 후가 합계식으로 계산을 해서 벌기 시점의 돈으로 일단 돌려주고 거기에다가 전가 계수를 곱해서 그 금액을 지금 시점으로 돌려줘야 그래야 우리가 여기에 맞는 공식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R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이걸 단순히 B로만 바꾼 것이고 지금 이 N이라고 하는 거가 지금 주어진 조건 기준으로는 U 빼기 M승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이게 유한 연년 수입의 후가 합계식 기준이라면 이게 벌기 때까지의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만큼이 유한 연년 수입의 후가 합계식이네. 그죠? 그래서 벌기 때까지 기준의 돈으로 얘를 돌려준 것이고 얘한테다가 지금 전가 계수를 곱해줌으로써 이 금액을 지금 시점의 돈으로 돌려준 것이 됩니다. 그래서 15번의 정답이 2번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3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뀌어야지 되냐면 여기 마이너스 1 요거가 이제 빠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관벌 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관벌 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중간에 있었는데 그 돈을 벌기 때 시점까지 돌려주기 위해서는 1.0p의 u 빼기 a승 이만큼을 곱해줘야 벌기 때 시점의 돈으로 후가로 환산을 해주는 것이고, 그래서 분자는 벌기 때 기준의 돈으로 돌려준 후가, 그런데 곱하기 요것분의 1 정가 계수를 해줌으로써 관벌 수입을 지금 시점으로 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4번 같은 경우는 왜 틀렸냐 하면은 소문자 V가 의미하는 것은 연령 관리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4번 보기 같은 경우도 2번 보기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들어가야 맞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단지 이 4번 보기 같은 경우는 여기 B만 소문자 V로 바꾸면, 그러면 이제 4번의 관리비와 관련된 공식이 맞는 공식이 되는 것이죠. 연령 관리비도 매년 들어가는 돈이니까 벌기 때까지 후가로 돌려주고 걔한테 정가계수를 곱해줌으로써 지금 시점으로 돌려줘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5번 문제 같은 경우는 단순 암기를 해도 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해를 해서 답을 찾으시면 훨씬 더 좋은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6번 문제, 임지비용가 공식을 찾으시오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지금 먼저 N년 전에 임지를 A1에 구입을 했다. 그러면 이 A1이라고 하는 금액에는 이자가 N번 붙어야지 되겠죠. 그래서 요거 A 곱하기 1.0p의 N승, 그리고 매년 관리비를 지출을 했대요. 그렇다면은 관리비 기준으로 유한 연년 수입의 후가 합계식을 적용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러면 유한 연년 수입의 후가 합계식을 적용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내가 지금까지 들인 돈,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수입이 있었다. 그런데 수입의 원리합계가 I다. 그러면 이 임지비용가라고 하는 것은 비용, 내가 들인 돈들의 후가합계 빼기 수익의 후가합계, 그게 임지비용가가 되죠. 그래서 기만가와 비용가는 완전 개념 자체가 다른 거죠. 기만가는 내가 얻은 수익 빼기 비용, 이렇게 해서 기만가를 얻는 것이고, 비용가는 내가 들인 비용 빼기 수익, 이렇게 해서 비용가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번에는 정답이 1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임지비용가 공식을 만드는 거를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7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17번 문제. 아이고, 이럴 수가. 지금 여기가 OA, K, 여기가 OA, K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살짝 이게 약간 겹쳤네요. 지금 17번 문제 때문에 아마 실제 시험장에서 굉장히 좀 당황을 하신 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차피 출제자들이 틀려라라고 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죠. 이런 문제는 뭐 틀렸다고 해서 뭐 너무 상심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일단 처음 나온 문제이고 카파값 계산하는 거가 사실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먼저 5차 행렬 때는 전체 정확도와 카파값의 값을 계산을 하시오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전체 정확도라고 하는 것은 대각선의 합 나누기 모든 총합,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OA는 대각선의 합 9 플러스 7 나누기 총합계 20. 이게 전체 중합도 값이 되죠. 그럼 이렇게 계산 한번 해보면 얘는 0.8, 얘는 퍼센트로 나타내면은 80%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카파 값을 계산을 하는 것이 사실 이제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카파 값 계산하는 것은 제가 공식을 여기에다가 그냥 아예 붙여가지고 왔어요. 이게 카파값 계산하는 공식이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론 수업할 때 이제 얘까지 다뤄야 되게 생겼죠. 지금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K 이런 애들이 이제 의미하는 것은 행렬에서 열의 수를 의미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X 옆에 I 두 개 써 있죠. 이거는 열 I와 행 I에서의 관측수. 그리고 여기 XI
그리고 x 플러스 i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는 각각 열 i와 행 i에 대한 합계, 그리고 여기 n이라고 하는 것은 총 관측수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거는 간단하게 본다면 총 관측수 곱하기 열 i와 행 i에서 관측수의 합을 한마디로 n 곱하기 총 관측수 곱하기 열 i와 행 i에서 관측수의 합, 그거를 해주고 여기에서 빼기 각각 열 i와 행 i에 대한 합계의 곱을 해서 얘를 빼줘라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분모에 있는 거는 총 관측수의 제곱 빼기 각각 열 i와 행 i에 대한 합계의 곱, 이걸 해라 라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지금 주어진 조건 기준으로, 주어진 표 기준으로 보시면은 총 관측수라고 하는 것은 20. 총 관측수는 20.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여기 이 부분 i는 1, 그리고 여기 xii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열 i와 행 i 관측수의 합,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하냐 하면은 그냥 단순히 9 플러스 7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9 플러스 7은 16, 그리고 이제 요거는 20. 그래서 20 곱하기 16을 해주고 빼기 여기 빼기 각각 열 i와 행 i에 대한 합계의 곱을 빼줘야지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주어진 조건 기준으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할 수가 있냐 하면, 잠깐 요거를 한번 볼까요? 이 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이고, 이게 지금 첫 번째 열 합계 12 곱하기 첫 번째 행 합계 10 플러스 두 번째 열 합계 8 곱하기 두 번째 행 합계 10,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12 곱하기 10 플러스 8 곱하기 10은 200. 그래서 지금 분자 부분의 공식은 20 곱하기 16 빼기 200 이렇게 공식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분모 부분은 총 관측수의 제곱, 그러면은 20의 제곱 빼기 요거 지금 그대로 지금 내려와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시죠? 200 이렇게 되죠. 그래서 20 곱하기 16 빼기 200 나누기 20의 제곱 빼기 200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320이니까 120 나누기 200은 0.6에는 퍼센트로 나타낸다면은 60%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래서 80, 60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18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 이제 최근 들어서 기사 공부를 하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맞추셨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 문제. 아마 비전공자분들은 기사를 못 따다 보니까 기사 공부를 안 하시니까 이 문제를 보고 굉장히 낯설다라고 느끼셨을 수 있어요. 일단 답은 18이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이거는 공식이 있어요. H는 D 곱하기 100분의 P. 그래서 수고가 H고요. 여기에서 D가 의미하는 것이 측정자와 인목 간의 수평거리. 이거를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P라고 하는 거, 지금 이게 이제 고저각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고저각의 퍼센트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냐면은 측정자와 인목 간의 수평거리가 20이니까 20 곱하기 100분의
70 빼기 20 이렇게 해서 여기 분자에 올라갈 P값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20 곱하기 100분의 90은 20 곱하기 0.9 이렇게 들어가니까 18이 되죠. 1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저감 산림 사업인 ARCDM 사업 개발 단계에서 타당성 분석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이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타당성 분석 내용에 속하는 것은 영속성, 추가성, 누출 외에 한 가지가 더 있죠. 토지 적격성 입증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토지 적격성 입증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사항이죠. 취약성이 아니라 토지 적격성 입증. 그리고 이제 20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국가 단위에서 일어나는 탄소 저장량의 변화를 정확하게 알기 위한 산림감시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지금 이 문제가 물어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REDD 플러스 MRV에 대한 사항을 알고 있냐 그 내용이 됩니다. REDD 플러스 MRV라고 하는 거 이거에 대한 것을 알고 있냐 라고 하는 것이죠. M이 의미하는 것이 측정, R이 의미하는 것이 보고, V가 의미하는 것이 검증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2번 보기 보고하는 행위 보고 3번 보기 기록하는 행위 그런데 지금 이거는 이제 정량화해서 기록하는 행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측정 그리고 4번 보시면 결과를 검증을 해서 인증을 하는 행위 이게 검증 그래서 측정, 보고, 검증 이 세 가지 내용을 알고 있냐 그걸 물어보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20번에는 답이 1번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임업경영학 간단하게 조금 해설을 했는데요. 아마 이번에 임업경영학 시험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전에도 만약에 난 또 시험을 본 경험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의 출제 경향이 올해에 옛날에 비해서 좀 많이 달라졌다라고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지난 지방지 시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해서 출제됐었던 것만 돌리고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이 공무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붙여주기 위한 시험이 아니고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죠.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틀려서 더 떨어뜨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려면 항상 새로운 문제를 계속 연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림학과 임업경영학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 과목이 아니고 전공 과목이에요. 대학교에서 배우는 전공 과목이기 때문에 점점 문제 출제되는 그 수준이 높아지는 게 정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저도 좀 수업을 진행을 할 때에 물론 지금까지도 앞으로 출제가 될 내용이라거나 이제 이러한 것들도 같이 진행을 하긴 했었지만 전보다 더 좀 꼼꼼하고 철저하게 그리고 더 수준 높은 문제들까지도 다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직 시험 보시느라 모두들 고생 많으셨고요. 모두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